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 외와 백제 그리고 신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현재까지는 정체불명인 외의 기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외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인 그러한 집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은 검증된 것이 없고, 다만 고대 삼한과 또 그 이후에는 중국 남부 이쪽을 집중적으로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작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최초로 박혁거스 때에 외가 침범하려고 시도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외의 정체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 기원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일 텐데요. 여기서 외를 옛날 기록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 외라고 하는 이 글자는 기록의 금문이라든지 갑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기원을 알려주는 단서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체자로서, 즉 이 외에 대해서 다른 형식으로 쓴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시각 또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다른 글자이지 이것은 틀린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에 대해서 이체자로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학자들의 그 글자 중에서 이 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문해자에서는 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밭에서 씨를 뽑아내는 겁니다. 즉 양잠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누조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조를 양잠신 그리고 비단의 기원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회자 주에서 이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서 그 발음은 16부와 17부 그 사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6부 혹은 17부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 안에 이 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위자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이 글자로 여겨지는 외라고 하는 이 글자로 여겨지는 이것이 이 갑골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갑골 이 자체로서는 정확한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옆에 이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타낸 것이 바로 벼화자입니다. 요거는 화자.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의 모양이, 불꽃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희화씨를 나타내는 것이죠. 희화씨, 벼농사를 지었던 희화씨. 그리고 요거는 삼신을 모신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신들은 희화씨를 비롯해서 포함한 이 삼신은 다 불을 자기의 토템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신이라는 것은 천신 하나님과 따님, 뉘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삼신이 되는 희화씨. 그러니까 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희화씨의 계통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글자 자체로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벼화자, 여기도 벼화자 이게 영역을 나타내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벼 화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같은 것이라도 방향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계통이지만 이 시대적으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먼저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분은 그 후손이 될 것이고, 이렇게 서로 어떤 순서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화라고 하는 것도 최초로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계속 대대로 그 자손에게 이것이 이어지는 그러한 토템으로서 역할을 했다. 단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왜 역사 기록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를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희화 씨는 바로 아드님이 천자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고향 임금님이 되죠. 그분이 할아버지 신농 임금님, 그분이 남방 개척을 하러 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되는 희화 씨에게 바로 할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같이 내려가시라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희화 씨 이 행적은 어떻게 보면 거의 실종 상태,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천신 신동 하나님 이분은 지금 호남성 주주시에서 그 염제능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중요한 분이면서도 역사에서는 또 사마천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인물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천은 천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지 않고 황제를 정통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민족의 직계 시조가 되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소하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나라 때에 보면은 이 화씨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신을 모신 그 집에 사당에서 이 화씨를 받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 삼신들은 다 토템이 이 불꽃이었는데 내외손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화, 외, 일본 이렇게 글자는 엄연히 다르고 발음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셋을 다 야마토로 읽는 것입니다. 야마라고 하는 것은 산이죠. 그러면 대화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중국에서 발견된, 남부에서 발견된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진 유일한 그러한 청동 기물인데, 이 안쪽 이 부분에 글자 두 글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대, 큰 대자, 벼화자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분이 바로 이 벼농사를 지었고 또 남방 개척을 해서 그 사천성 이 일대에서 아마 활동을 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념해서 후손들이 아마 여기에다가 대화, 이 대가 붙을 때에는 이 화라는 이것이 계속 대를 이어서 기념이 되어서 내려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이 화라는 그러한 어떤 직책이든 토템이든 이름이든 이것을 시작되는 기원이 되는 인물이고, 그리고 대대로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가는 기념이 되는 그러한 명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이다, 출발이다, 시작이다 하는 것이 대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 후손 중에서 불세출에 어떤 업적을 남겼거나 기념해야 되는 그런 후손이 나왔을 때에도 역시 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경우는 최초로 시작되는 그 인물에게 대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천.
그러면 이 신농 하나님의 토템은 바로 해입니다. 해를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대자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큰 해님, 큰 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대대로 이 후손들에게 알에서 태어난 그러한 인물 중 최초의 인물이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태양에서 태어났다, 해에서 태어났다 해서 바로 우리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우리말 해의 다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이것을 토템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문자의 그 형성이나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해에서 태어났다든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불로서 표현한다고 하는 이유는 태양이 불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라 그 유물 중에 귀걸이 그것을 보게 되면 귀걸이 안에 많은 그러한 그 형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태양 천신을 나타내는 이분이 여기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꽃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러한 장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적지 않게 발견이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뭐 신라인뿐 아니라 백제, 그 다음에 마한, 또 고구려, 타, 가락 마찬가지로 다 철저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유물에 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고대사와 또 고대의 시조, 선조들에게 어떤 그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화 이렇게 할 때 희화 하게 되면 희라는 글자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있습니다. 양.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벼화자가 있습니다. 벼화. 이분이죠. 이분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건 숨 쉰다,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신으로 인해서 만물이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설문해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삼신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함된 것은 창입니다. 즉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동기, 신석기 시대였다가 청동기 시대에서 이 청동기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화관쥐후 해서 최초로 이 청동기를 생산할 수 있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서는 가장 하이테크 그러한 기술로서 어떤 그 천하의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졌던 그분의 자손이라는 그 자랑을 문무왕 비문에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자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화가 시작된 최초의 인물, 곧 삼신 중에 세 번째 아드님이 되는 희화시다 하는 것이고 그 아드님이 하신 정체성은 이것이다. 즉 이 청동기 문명이 나타나기 전에는 양치기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자신들의 토템으로 삼고 살아갔고 그래서 천신 하나님이 양치기였던 것을 자신이 받아서 아버지의 그 상징이었던 그것을 자신이 받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이후에 정착을 하면서 벼농사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최초로 이렇게 청동기 문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또 그 외 천신지신 이분은 인신이 되죠.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 이렇게 그것을 한민족이 시작되는 그 기원을 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더로 내려간 것처럼 여기에 화자가 있습니다. 화백, 작부, 을, 보, 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조카가 그 삼촌, 외삼촌 화씨가 아버지 을씨를 위해서 이 금문이 들어있는 청동기를 만들어서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대화씨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이 화라고 하는 이 직책을 상징으로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외놈 할 때 외놈, 왜 외놈이라고 했을까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싸우고 그렇게 사생결단을 하니까 이 뭐 2000년, 3000년 지나서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그것은 위로는 시조는 동일하지만 그 후손들끼리는 천하를 두고 쟁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라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 사실 서로의 시조 인식은 동일하다. 삼신의 자손이라는 그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여기서 보면 조선할 때 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지난번에도 영상을 통해서 뭐 한 두세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열십자가 아닙니다. 열십자가 아니고 그 여시에서 예를 든 것처럼 이거 같은 여시라 할지라도 여시가 쥐고 있는 것은 이게 천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두 사람이 더 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긋나게 표현하거나 혹은 이것을 이렇게 어긋나게 표현하거나 또 이 삼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싹아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 이것을 180도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이것은 바로 앞에 이러한 삼신이 있었고 이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이 삼신의 후손으로서 이 삼신의 역사를 계승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가 선조가 되고 여기는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할 때 이 조자 좌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삼신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조선할 때 본래의 글자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해가 되고 여기 역시 숨쉰다는 고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이고 이것은 삼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뉘조 그 황제라고 해야 되는데 실상은 여기에선 황제를 끼워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천신 하나님의 혈통만을 가지고 한민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황제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근문에서는 실상 그렇게 아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취급을 안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골품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천신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그 인물만을 직계 자손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숨쉬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혈통만이 고조선의 시작이 된다. 그것은 친손, 외손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님을 통해서도 천신 하나님의 유전자가 전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 말 속에도 바로 이렇게 숨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삼신이 있기 때문에 삼신의 멤버는 여기에 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강의자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벼화자는 입구자가 있는 이 화다. 화나 같은 글자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이것이 야마토로 읽는 그 대화할 때 대화 해서 여기에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것과 같다. 결국 이것과 이 대화, 청동기 근문으로 남아있는 발견된 이 대화나 야마토 하는 이 대화나 이것은 결국은 같은 글자이고 결국은 이것이 자신들은 이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인 희화씨의 자손이 세운 나라다 하는 것,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문자를 기준으로 할 때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야마토라는 것은 이 야마토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다. 아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뭐 이렇게 하여튼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자로 대화, 왜, 일본이라고 쓴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앞에서 조선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대화씨를 설문 해자에서 보게 되면 희화씨가 되는 것이고 희화씨가 거기에 보면 설문해자에선 허패절 해가지고 허패 해서 발음이 해가 됩니다. 우리는 희라고 지금은 읽지만 그때 당시엔 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삼신을 표현한 것인데 이 세 분 다 토템이 해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희화할 때 이 화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화 이렇게 된 것은 자신들은 삼신 중에서 바로 화씨, 희화씨를 이은 그런 후손들이고 또 이 왜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모계를 또 설명한 것입니다. 모계는 삼신 중에 뉘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설문해자 글씨에 보게 되면 이 바천자가 있고 실사자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즉 밭에서 실을 뽑으니까 이건 양잠하는 것이죠. 양잠시는 뉘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이것은 부계를 설명한 것이고 왜라고 하는 것은 모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다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바로 이 해가 천신 하나님이 토템이 되는 이 토템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드님과 따님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를 근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나중에 일본이라고 하지만 일본을 국호로 하기 전에도 진작부터 스스로 이렇게 일본이라고 여겼던 해를 근본으로 하는 집단이다, 공동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화씨는 할아버지가 되는 천신 하나님을 따라서 중국 대륙의 남방 개척을 위해서 떠난 이후에 그 행적이 그렇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세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라고 하는 것, 왜라고 하는 것,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야마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해와 관련이 있고 또 삼신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야마토로 갈 때 이 야마는 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해하고 산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이 벼화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자입니다. 이것은 해를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희화씨의 자손이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희화씨가 남방 개척을 위해서 아버님을 따라 천신 하나님을 따라서 남방으로 갔지만 그 본토에는 이분의 자손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알씨인데 이 아버지 알씨가 너는 산이야 해서 이렇게 산으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마토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계통을 이 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이 외 혹은 일본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화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손 중에 이 산으로 자신을 나타낸 그 인물이 있고 그것이 동천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삼한과 이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최초의 기록이 바로 박역거세와 외인이 와서 이렇게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던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고대에는 한민족의 한 계통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열도가 그때 당시에는 무주공산이었어요. 부족국가, 부족사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헌에 보게 되면 낭랑의 남쪽 그쪽 바다에서는 100여 개의 나라가 소국이 이렇게 난립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도 열도로 많이 옮겨가게 되고 수시로 이렇게 옮겨가서 이주해서 살았고 특히 규슈 지역은 바로 이 부산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가락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개척을 해서 가락국의 분국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바로 이 규슈를 통해서 점차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바로 이 나라 지역 야마토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때 기사에 엄청나게 이렇게 그 검색을 하고 순위에 올라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본 천황이 나 자신은 환무 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10대 손입니다. 무령왕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천황 가문의 혈통에는 바로 백제인의 피가 섞였다. 피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작 이것은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원천지 알려지게 되면 결국은 일본 천황 만세일기라고 하는 것은 허구다, 거짓이다 하는 것이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백제왕 경인에게 종 5위하를 주었다. 이날 명령을 내려서 영을 내려서 백제왕 등은 짐의 외척이다. 외척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두 사람을 발탁해서 자귀를 더해준다. 그래서 외척이라고 하는 이 말이 환무천왕의 어머니가 무령왕의 자손이다 하는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무천왕은 이에 따라서 이 백제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적개심 혹은 부정적인 그러한 그 관념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그 이전의 일본 서기에 사마는 일본의 뿌리이고 또 모국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싹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언들이 나왔고 그러한 정황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학자들도 또 그것을 일본어의 모국어가 한국어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 극우의 그러한 그 협박 또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 나오고 이리 해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끼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야 신립 이분이 그 간무 천황의 그 환무 천황의 어머니가 되는데 백제 무령왕의 10세손이고 야마토의 출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야 신립 이분이 환무 천황의 어머니인데 또 이게 또 일본 발음으로 다카노노 니가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서 아주 그 일본 내에서는 대단한 그러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고야 신립 그리고 무령왕 이 관계를 이렇게 가계도를 해보면 첫째로 이 계로왕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로 나라가 좀 하수상하니까 일본 쪽으로 아마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는지 동생 부여 곤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우리가 현재로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아우 부여 곤지를 외국에 보낼 때 사신으로 보낼 때 이 곤지가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후궁이죠. 후궁이 계로왕의 그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아내로 보내달라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서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걸 또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경우냐? 그것은 이 백제나 이런 것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목민족의 그러한 모계사회의 유풍이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마치도 신라에서 통일 후에 무진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호족이 자기 아내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는 그러한 장면과 이게 오버랩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이렇게 일본으로 떠나가는 와중에 중간에 섬에서 갑자기 산기를 느껴서 그 섬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무령왕이고 그래서 섬에서 나왔다 해서 그 섬이라고 하는 그 발음이 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령왕을 섬에서 나온 아이란 뜻으로 사마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이 이렇게 일본에서 성장하다가 백제 왕으로 돼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일본에서 같이 이렇게 혼인했던 이 왕비까지 야마토 출신의 이 왕비까지 백제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은 열도 혹은 백제의 분국에 해당되는 그런 격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령왕이 갑자기 백제로 와서 이렇게 왕이 되니까 거기에 그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이때에 무령왕을 백제 왕으로 공인되게 한 그 공을 힘을 쓴 것이 바로 백제 출신의 연씨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령왕에게 이렇게 자꾸 압력이 가해져서 그 왕비 데리고 온 이 왕비를 쫓아내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왕비를 이제 멀쩡하게 살고 있던 야마토 출신의 이 왕비가 할 수 없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씨 부인은 여기 왕비가 있기 때문에 왕비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왕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성왕이 나오게 되죠. 성왕이 태어나게 되고 이 왕비가 돌아가서 여기에 순타 태자가 있고 이 계통으로 그 다음에 이 고야 신립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야 신립은 무령왕의 10세손이다. 그리고 이것이 광인왕과 혼인을 해서 낳은 것이 바로 간모천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철저하게 이렇게 그 무령왕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모천왕은 당연히 백제를 위해서 또 백제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사만을 다 이렇게 그 어떤 교류가 있었고 또 이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외가가 되는 이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역사에서 신라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이것이 일본만의 역사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결국은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권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계로왕의 아들이다. 또 송서양서에서는 여기서도 계로왕의 아들로 표현을 했고, 일본 서기에서는 계로왕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신찬성시록에서는 비유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즉 계로왕은 21대고 비유왕은 20대니까 직전이죠. 그러니까 혈통이 다른 동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동생이지만 결국은 여기 모계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본 남편이 여기 있고 여기는 새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에 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자 둘, 여자 둘 2대2의 혼인관계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꺾인 표 4개는 오늘날 글자로 행할 행자입니다. 2대2의 혼인제도를 행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것은 원래 모계사회에서 보면 삼촌과 조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를 달리하는 그런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온 이 설명들은 이 모계사의 기준에 비추어서 맞춰보면 다 한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이거. 그러나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것을 이렇게 동생이고 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아라는 글자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런 것이죠. 여기서 보면 아라는 것은 그래서 차, 다음 차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기준이 되는 누군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차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백제와 야마토 동조화의 근거.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왜, 대화 이렇게 해놓고 왜 야마, 산이라고 읽느냐 하는 그것은 옛날 근문을 보면 이 외에 역사적으로 흘러온 그 계통을 그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칠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칼은 사실 처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새로 없었던 것이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개념을 이렇게 나름대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의 역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지도를 외왕에게 전했다 하는 이것은 너와 나는 남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옛날에 유행했던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아니고 사만에 편입된 그러한 시족으로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 그거를 인식시켜라. 그런 의미에서 바로 혈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외왕에게 보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이전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칠지도는 동족 관계임을 암시한다. 이 칠지도는 또 신라 왕관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죠. 차이가 있습니다. 신라 왕관에서 중앙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이거를 또 칠지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중심에는 항시 천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코 생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이 되는 분이죠. 그래서 칠지도나 이 신라 금관이 있는 중앙에 있는 이거나 같은 내용이다.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시조인식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간무천왕이 극단적인 신라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 이후로는 이 역사 자체도
백제계만의 역사를 이렇게 서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관칠지도 제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이게 설명에 달았는데요. 칠지도 내용 중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지도를 후왕에게 준 것은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혈연인 것을 상기시켜서 백제왕들이 대대로 따랐던 천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후왕도 따르기를 권한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결코 남이 아니라 혈연관계로 우리는 엮여 있다. 고대로부터 그랬다 하는 것을 백제는 알고 있었고 또 이 신라 역시 또 알고 있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후대에 천황의 자리에 앉은 권력자가 바로 무룡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칠지도를 정형화된 그러한 형태, 가장 많이 표현된 형태로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칠지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신라 왕관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칠지도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앙에 있는 이분은 바로 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백제 목관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건 역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래 의식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이 천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조 하나님에 대해서 받드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위험해지고 또 받들게 되면 우리를 잘 이렇게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삼국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삼신 중에서도 그 중앙에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 천신 하나님 이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알이 있고 알과 불꽃이 결합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호랑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삼신을 나타내는 이것이 이어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이 인물은 바로 삼신 다음 세대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황제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삼신 다음의 인물 그러니까 뉘조와 결혼한 그 인물이 자신을 이렇게 호랑이로서 이렇게 토템을 삼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받드는 인물, 삼신을 받드는 인물, 즉 삼신 집안으로 삼신 집안으로 장가를 온 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눈 모양이 낯익죠. 이것은 희화씨를 나타내는 그 글자.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무령왕 서수입니다. 무령왕 서수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계. 이것은 후대에 가면 본래 형상은 누에였으나 후대에 가면 이것이 누에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직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후손들이 번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얼개설개 막 모계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홍산문에 나타나는 이 옥기의 모양 이런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산문화라고 하는 것, 홍산문화 옥기에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조선의 역사가 홍산문화와 또 대문구 문화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산동 지역을
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해만 일대를 낀 이 지역 전체, 여기가 조선이었다 하는 그러한 근거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관념이 이렇게 무령왕 시대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돼서 충분히 자신들이 산동으로부터 이렇게 오늘날의 백제 땅으로까지 왔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백제인들은 알고 있어요. 신라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또 같은 시조를 모시고 있는 고구려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일 관계를, 역사적 관계를 한번 이제 문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랑, 해중, 유, 외인, 분위, 백여국 해가지고 낭랑 바닷가 가운데에 바닷가에는 외인들이 나뉘어서 100여 개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도는 그때 당시에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각각 한정된 지역을 분할해서 점거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도에는 가락국의 분국도 있고 신라의 분국도 있고 백제의 분국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야마토가 점차 성장을 해서 주변을 이렇게 전부 복속시키고 이래서 커지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간모천왕처럼 자신이 백제기였으므로 그러한 모든 것을 가락국이나 또 고구려나 또 신라 이러한 계통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전부 백제의 역사로 편입을 시켜서 마치 일본 서기가 백제 서기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외를 보게 되면 BC 50년 박혁거세 제8년에 외가 침범을 시도했다가 이 박혁거세 임금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선 물러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4세기 말 5세기 초에는 응신왕의 시기이고 이때에는 일본 열도 최초의 고대 국가 야마토 외의 기반을 조성을 했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활발한 정복 활동과 연동된 백제 이주가 열도로 이주하는 것이 본격화되었다. 또 백제의 대규모 집단 이주민의 경로는 백제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규슈로 가고 내해로 가고 야마토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슈는 이미 가락국의 분국처럼 그 일대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이 가락국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동병상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와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396년에 고구려인, 백제인, 임나인, 신라인 등의 참여로 한인못을 조성했다. 이 4만 사람들이 전부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것은 한인못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했습니다. 이때 임나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임나 일본부 그 지배서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근거가 될 텐데 실제로 임나는 이 한반도에 있는 임나가 아니라 규슈 이미 진작에 가락국에 가서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 임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399년에 여기에 보면 백잔 즉 백제가 되겠죠. 외와 더불어 통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405년에 왕인이 태자의 스승이 됐다. 587년에 종교전쟁이 있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외가 기원전 50년에 이미 이 신라를 침범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어떤 족적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 이후로 이 열도에 신라의 세력이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 신도, 신라의 신도가 있다 하듯이 이 신도를 일본에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가 그때는 대세가 되죠. 그러다가 성황 때에 불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천황도 이 백제 쪽에 기울은 인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라의 신도와 새로운 신진 세력이 되는 불교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거의 습격을 해가지고 그 백제 쪽에 불교 쪽에 이 인물들을 참사를 하고 해서 서로 거의 사생결단하는 그런 식의 첨예한 그런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협한 것이, 그것은 민간신앙으로서는 신도를 허용을 하게 되고 또 공식적으로는 불교를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타협안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8년에는 백제인 목만체 자손 소가노마코, 여기가 그때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663년에 백제가 위기에 처하니까 백제 부활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최초로 대규모 병력과 선단을 보내서 백강고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10,0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전박이 400척이고 지원군이 27,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완패를 하게 되자 백제의 부활을 포기한 단념한 백제의 귀족이나 장군을 포함해서 대규모 인원이 야마토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68년에 천황호칭을 공식화하게 되고 670년 12월, 그래서 문무왕은 2년 뒤에 외국이 국호를 일본으로 고치면서 해 뜨는 곳에 가까워서 이처럼 이름을 지었다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672년 임신의 난 이 친백제계 천지왕이 자기 아우가 되는 천무왕에게 다음 왕은 너야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바꿔서 뒤에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천무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굉장히 친신라계의 인물로서 모든 것이 신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기의 정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701년 다이호 율령 제정 이후 열도에 일본 국호를 공식 사용했다. 즉 그 이전에는 왜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문무왕 때에는 국호를 일본으로 고쳤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720년 일본 서기를 편찬했는데 이때에는 바로 그 자신들이 망해서 열도로 밀려왔다 하는 그러한 것을 쓰기가 굉장히 곤란했던 것입니다. 일본 이 서기에서는 백제계가 대세를 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라와의 관계, 또 이 고구려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차로 이렇게 역사를 지워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8세기 중반에 백제인 아치노미가 거느리고 온 17현민이 야마토 웨이 정치 중심지 다카이치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백제 인구가 거의 다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귀족 계층이 아닐지라도 전부 따라서 백제 인구가 이렇게 일본 열도로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마토가 세워졌지만 이 야마토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결국은 백제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2의 백제 건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815년 신찬 성시록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1년 12월 악기도 환무 천황의 어머니는 백제 무룡왕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다시 한번 되살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100여 개국의 작은 나라들이 난립을 했었다. 교슈를 중심으로 한 가야 세력 등 대규모 인구가 열도로 이주해서 분국을 세웠고 사만처럼 해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임을 열도에 적용한 일본을
공식 호칭으로 삼게 되었다. 열도 내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종교 전쟁과 임신의 난 등 열도 내 권력 장악을 위한 혈전이 있었으며 외형상 열도를 통일한 것은 친백제기였지만 역사의 과정을 볼 때 천황만세일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천무천왕 같은 경우는 신라계라고 하면서 좀 그 이후에 천무천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좀 거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세일기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고 그 안에는 신라계도 있고 뭐 가야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천황은 이름만 있지 성도 없고 호족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는 백제뿐 아니라 다른 사만인 중에서 다른 천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제사 지낼 때에도 이 보면 신라계의 제사 인물을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제계의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벌써 만세일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칸무분서가 뭐냐 하면은 이 칸무왕은 자신이 백제기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백제 위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후에 14세기에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상가이면서 또 역사를 알고 있었던 키타바타케 치카우사, 뭐 이름이 기네요. 이 사람이 자신의 저서가 되는 신황정통기, 여기에서 보면 옛날에 일본은 사만과 동정이라고 이렇게 내려져 왔는데 그 책들을 간무천왕 때에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또 사만이 일본의 모국이고 동족이다 하는 이러한 것이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뭐 다 그리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락의 본거지인 규슈 거기에서도 전방 후원분이 있고 그 안에 백제 유물이 발굴되기도 하고 또 뭐 수천 개가 되는 허다한 신라 신사 이런 것들은 열도 내에 심어진 사만의 문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문신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칠지도, 무령왕의 신수, 열도내 사만의 유물 등은 백제를 비롯한 사만과 일본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가 있다. 특히 이것뿐 아니라 우리 몸속에 각각 있는 그 유전자 그런 것은 결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유전자가 가까운 것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 외, 대화 등 이 이름이나 뜻이 다른 이 글자를 동일한 야마토로 읽는다는 것은 외의 정체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야마토가 사만보다 먼저 열도에 이주해온 세력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 신농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는 희화씨 그것을 대화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산을 자신의 발음으로 야마토, 야마가 산이잖아요. 이 산을 신성시하는 이것 자체가 고대 근문으로 보게 되면 바로 고향 임금님의 셋째 아드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해서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자신들의 시조인식을 나타낸 그 글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설명으로서 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역시도 규슈 지역에 진출했던 그 가락보다도 더 일찍 진출한 것이 오늘날의 야마토로 볼 수 있는 그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기원도 외부 세력이 최초로 열도에 들어온 그 세력이 세운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